한국은 지금 너무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사실은 늙어가는 속도보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혼자 걸음을 옮기는 노인분들이 유독 눈에 띄고, 지하철에서도 병원에서도 시장에서도 서로 기대지 못한 채 조용히 하루를 버티는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묻습니다. 내 나이쯤 되면 다 이렇게 사는 건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한숨의 이유가 아니라 지금 한국 노년층이 어떤 현실 속에 던져져 있는지, 왜 수십 년 동안 말해지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이 우리 삶을 뒤흔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점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질문, 나는 혹시 혼자 늙고 혼자 아프고 결국 혼자 떠나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에 이 영상은 곧바로 답하려 합니다. 그동안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에 밀려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노후라는 마지막 인생 준비,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불행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켜내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을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찾아올 중요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가볍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두세요.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한국 노년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통계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첫 장면은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바로 76세 김준호 어르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그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 지금 한국 노년층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조용하고도 깊게 스며들어 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옆에서 숨을 쉬는 사람도, 물 끓는 소리도, 아침 준비하는 누군가의 발걸음도 없습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혼자 산 지 오래라 익숙해졌다고 말하지만 익숙함이 곧 편안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무심히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네.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 바로 이 지점이 한국 노년이 왜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지의 출발점입니다. 외로움, 빈방, 적막. 이 세 가지가 지금 한국 노인의 하루를 구성하는 가장 현실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지탱할 힘이 약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어. 이렇게 갑자기 혼자가 될 줄 몰랐어. 이렇게 돈이 빨리 줄어들 줄은 몰랐어. 대부분의 노인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김준호 어르신 세대는 살아남기 위해 청춘을 다 써야 했던 세대였습니다. 새벽부터 공장으로 출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모를 모시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챙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은 시대를 통째로 내달렸고 그 속도는 너무 빨랐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나중이라는 개념조차 사치였습니다. 문제는 사회가 빠르게 늙고 있는데 노인을 위한 준비는 턱없이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우산 하나 들고 서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노년층 전체가 한꺼번에 위험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보호할 제도적 방패는 너무 얇고 약합니다. 여기서 시청자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한국의 노인들은 이렇게까지 불안한 노년을 맞이해야만 하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짜 문제이며 오늘 영상 전체를 이끌어갈 핵심 주제입니다. 김준호 어르신의 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왜 한국 노년층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지, 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왜 노년이 축복이 아니라 공포가 되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절망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이 불안해지는 이유를 정확히 짚고 그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들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곧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이 부자는 나라인데 왜 노인은 가난한가? 라는 가장 큰 미스터리를 파헤치며 김준호 어르신이 왜 매달 통장 잔고 앞에서 깊은 절망을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한국은 부자인데 왜 노인은 가난할까? 이 질문은 김준호 어르신의 통장 잔고를 바라보는 순간 가장 선명하게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어르신은 매달 연금 37만 원을 받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날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티라는 거지? 그는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어느 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질문입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에서 왜 노인은 OECD 국가 중 빈곤율 1위인가? 부자는 나라인데 가난한 건 왜 노인인가? 이 모순은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싸늘할 만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20대 때부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당시의 최저임금은 지금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낮았고 보험도 없었고 야근을 해도 수당이 제대로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공장을 나가고 밤이 깊어져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버틴 대가가 고작 37만 원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한국 노년의 비극을 상징합니다. 이 금액은 이론적인 수치나 통계가 아니라 실제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적인 부족입니다. 병원 2번, 약국 2번 가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돈. 한 달 중 단 일주일도 버티기 어려운 돈. 바로 이것이 한국 노년층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노후 준비를 왜 안 했지? 본인 책임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은 당시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 시선입니다.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돈이 없었고,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준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버티는데 하루가 다 지나가는 삶, 그것이 그 세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성장했고, 도시는 발전했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지만 정작 그 성장을 이끈 세대는 노년이 되어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발전 속도는 빨랐지만 노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너무 늦게 따라왔습니다. 한국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준호 어르신은 이미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충분히 납입해 제대로 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제도가 늦게 시작되었고 노동자는 제도 바깥에서 늙어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노년 빈곤의 첫 번째 구조적 원인입니다. 제도가 늦게 도착했고 그 대가는 노년층이 떠안았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연금액 자체의 낮은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나라입니다. 적게 냈으니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맞지만 그 구조를 만든 것은 노년층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제도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세대입니다. 가난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매우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병원비가 부담되어 조금씩 진료를 미루고 식비를 아끼려 반찬을 줄이고 교통비를 줄이려 외출을 줄이고 관리비가 두려워 전기 사용을 줄이는 그 작은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삶 전체를 더 좁게 만들고 더 약하게 만들고 결국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병원을 미루면 병은 악화되고 병이 악화되면 더 큰 병원비가 필요해지고 결국 가난이 병을 만들고 병이 다시 가난을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한국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
갑작스러운 병과 갑작스러운 지출, 이 두 가지는 대부분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노인을 보호하지 못했나? 그러나 이 질문 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너무 빨리 성장했고 너무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속도가 정책을 앞질렸고 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낮고 기초연금은 도움이 되지만 생활 전체를 지탱하기엔 부족합니다. 생활지원제도는 서류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롭고 자식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제도상 가난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정되는 일은 너무 흔합니다. 김준호 어르신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 했지만 아들의 소득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신의 가정에도 여유가 없어 도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은 제도에서도 가족에서도 동시에 벗어난 회색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노인의 가난은 개인 책임인가? 국가 책임인가? 이 질문은 사회 전체를 갈라놓는 논쟁이지만 김준호 어르신의 삶을 보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이 가난은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시대가 만든 구조적 한계입니다. 청춘을 희생하며 나라를 떠받쳤던 세대가 노년이 되어 이렇게까지 취약해야 한다면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절망으로만 마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노년층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고립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50대, 60대가 노인이 되는 10년 후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 노인의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늦기 전에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돈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고독이 노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왜 한국 노년층이 병보다 고립을 더 두려워하는지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노년이 가난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고립입니다. 돈이 부족한 것은 버티면 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요즘 가장 무서운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밤 9시 이후입니다. TV 소리를 줄이는 순간 방 안은 금방 적막해지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도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전화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소음마저 사라진 공간 속에서 그는 때때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오늘 밤에 쓰러지면 누가 날 가장 먼저 발견할까? 이웃일까? 관리사무소일까? 아니면 아무도 모른 채 아침을 맞게 될까? 이 질문은 한국 노년층이 말하지 못하고 숨겨둔 가장 큰 공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고독은 어느새 노년층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단순히 외로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고독은 건강을 악화시키고 감정을 무너뜨리고 삶의 의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고독은 치매 위험을 1.5배 이상 높이고 우울증 발병률을 2배까지 증가시킵니다. 다시 말해 고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 병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원래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살지 뭐 라고 말하며 묵묵히 혼자 버텨낼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국 노년층이 고독을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혼자 살아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김준호 어르신 역시 멀리 사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마라. 아프지 않다. 외롭지 않다. 그러나 이 말들은 사실을 감추기 위한 방패일 뿐입니다. 어르신은 진짜 감정을 드러내면 아들이 자신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한국 노년층 대부분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고독,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 이 침묵이 오히려 고립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한국에서는 노인이 가족에게조차 솔직해지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반드시 논쟁을 불러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도 너무 바쁘다. 부모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부모 세대가 한국을 만든 세대인데 왜 외면하는가 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이 두 의견을 관통하는 더 큰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외롭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도 외롭고 중년도 외롭고 노년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약한 고리,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고리는 바로 노년층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삶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관계는 줄어들고 대화할 사람이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떠도 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들, 누군가와 식탁을 함께 쓰는 일, 같이 TV를 보며 웃는 일, 잠들기 전에 내일 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일, 이런 작은 연결들이 사라지면 하루는 너무 길어지고 밤은 너무 무겁습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야 하지? 나는 누구를 위해 남아있는 걸까? 이 말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흔들리는 순간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외로운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절들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고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은 멀리 살고 동네에서도 점점 얼굴을 내밀지 않게 되고 어느 순간 주변의 모든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노년층은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김준호 어르신 역시 몇 년 전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 고독은 노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르고도 조용한 위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고독사 증가 속도 1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회가 이미 경고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과 연결이 끊긴 채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문제는 더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독이 문제라면 답도 분명합니다. 연결의 회복. 김준호 어르신은 어느 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게 언제였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그는 그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 견디지 않겠다고. 그 후 그는 동네 복지센터를 찾고 산책 모임에 나가고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가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고독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연결 하나만 있어도 내일을 버틸 힘이 생깁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많은 노인들이 늙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지, 왜 한국이 노인 고용률 1위 국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자리가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이 되는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노인 고용률 1위라는 사실은 겉으로 보면 활기찬 노년층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일하는 이유는 활동적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김준호 어르신의 삶을 따라가 보면 이 현실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76세가 된 지금도 일을 해야 합니다. 연금은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고 물가도 올라가고 관리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다시 일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김준호 어르신이 처음 선택한 일은 새벽 첫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물류센터 상자 분류 업무였습니다. 2시간만 일해도 무릎이 아파 몸을 제대로 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힘들어도 해야지. 안 하면 먹을 게 없는데. 이 말 속엔 대한민국 노년층이 왜 늙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잔인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이 노인 고용률 1위인 이유는 활력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며 오직 생존입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구조적 비극입니다. 이 일의 종류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은 육체 노동입니다. 환경미화, 경비, 상자 분류, 청소 보조, 주차 안내, 단순 노무. 반면 긴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무직이나 전문직 일자리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노인의 경험을 활용하기보다 몸을 쓰는 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생 몸을 혹사하며 일해온 세대에게 노년에 또다시 몸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공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잔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의 노동은 소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가난하고 일을 안 하면 더 가난합니다.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계약직이고 안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하다가 내일 계약이 끝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다시 채용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불안정한 일자리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겨울 새벽길에 눈이 쌓인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습니다. 손목이 부러졌고 한 달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 달은 아무 소득도 없는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걱정할까봐, 이웃에게 말하면 민폐일까봐 그는 혼자 조용히 견뎠습니다. 노년층에게 일자리는 생존 수단이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노인의 노동을 활동적인 노후라고 포장합니다. 물론 일하는 것이 활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일의 목적이 생존이 아닌 선택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생계를 위해 몸을 혹사하는 일은 활력이 아니라 버티기입니다. 이 모순은 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에서 격렬하게 논쟁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일할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나이에 일해야 하는 게 좋은 거냐 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준호 어르신의 삶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몸을 혹사시키는 일을 그만두고 지역 복지센터에서 소개해준 조금 더 안전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정리, 주민센터 서류 안내, 경로당 프로그램 보조 같은 일들입니다. 이 일들은 힘이 덜 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일의 목적이 생존만이 아니라 삶의 끈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제 다치지 않고 오래 일하고 싶다. 노년의 노동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이 버틸 수 있는 일, 지속 가능한 일, 사람과 연결해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한국 노년층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일자리가 아니라 더 안전한 일자리, 더 존중받는 일자리, 더 인간적인 일자리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30년 동안 한국 노인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는지, 왜 노년 빈곤이 세대가 바뀌어도 반복되는지 그 뿌리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30년 동안 한국의 노인 빈곤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사회 비판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깊은 구조적 상처를 드러냅니다. 김준호 어르신 같은 노년층의 삶을 따라가 보면 문제의 뿌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경제 규모는 커졌고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도시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인 빈곤의 풍경만큼은 그대로입니다. 마치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노인의 얼굴에 새겨진 고단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 사회가 노년 문제를 늘 나중 문제로 미루어 왔기 때문입니다. 청년 실업, 부동산 가격, 출산율 위기 같은 현안들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면서 노년 문제는 언제나 마지막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년층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 부담은 사회 전체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지금 김준호 어르신이 겪고 있는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구조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이 노인을 책임지는 전통이 너무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자식 세대는 자신도 먹고 살기 바쁘고 맞벌이가 기본이 되고 육아와 일자리 경쟁에 지쳐 있습니다. 부모를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책임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도는 여전히 부모는 자식이 돌본다는 전제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명확합니다. 실제로는 보호받지 못하는데 제도는 보호되고 있다고 판단해버리는 구조적 착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사각지대는 더 넓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의 복지 제도 자체가 노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원 기준은 까다롭고 신청 절차는 복잡하며 관료적인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김준호 어르신도 지원을 신청하려 했지만 아들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자신과 가족을 돌보느라 아버지를 충분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도는 가난을 서류로 판단하지만 실제 가난은 서류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나는 왜 제도상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지? 이 한 문장은 한국 노년층이 지난 30년 동안 반복해서 겪어온 좌절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속도보다 정책이 변화하는 속도가 훨씬 늦기 때문입니다. 고령화는 이미 예측되었고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 변화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한 세대가 늙을 동안 사회의 시선은 바뀌었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노인 빈곤의 구조는 1990년대와 거의 달라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노인 세대는 국민연금의 혜택 세대가 아니라 결함 세대라는 점입니다. 제도가 너무 늦게 도입된 탓에 충분히 납입하지 못했고 납입하더라도 받은 금액은 극도로 낮습니다. 현재의 노인들이 연금을 적게 받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는 종종 노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준비하지 않았냐고. 이 질문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던지는 또 하나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구조 속에서도 김준호 어르신은 작은 변화를 통해 조금씩 삶을 다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제도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는 스스로 지출을 단순화하고 복지관 프로그램을 꾸준히 활용하며 지역사회와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립을 줄이기 위해 산책 모임에 나가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복지급식과 지역 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더 이상 몸을 혹사하지 않는 가벼운 일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작은 회복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불안정하고 깨진 구조 속에서 노년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마지막 원칙들, 다시 말해 노년 생존 전략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김준호 어르신이 수십 년의 삶을 통과하며 깨달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한국 노년층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무너진 구조 속에서도 노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나 이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76세 김준호 어르신이 수십 년의 삶을 통과하며 몸으로 깨달은 현실적인 생존 원칙입니다. 국가의 제도는 느리게 움직이고, 가족은 각자의 삶을 버티기 바쁘고, 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년의 삶이 무너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르신은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노년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5가지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 원칙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 끝없이 절약만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김준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끼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한다. 절약은 때로 스트레스를 더 키우고 스트레스는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지출 항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으로 병원비, 식비, 주거비, 이 3가지 외에는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삭제한 순간 신기하게도 돈이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줄고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단순한 소비는 단순한 마음을 만들고 단순한 마음은 노년의 불안을 완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몸을 지키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젊을 땐 아프면 쉬면 됐고 다치면 회복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어르신은 76세가 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던 한 달 동안 아무 소득도 없었고 혼자서 밥도 챙기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 건강을 돈처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을 방치하지 않고 병원을 미루지 않고 운동을 무리하지 않고 하루 15분이라도 꾸준히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돈은 벌어도 되찾을 수 있지만 건강은 잃으면 끝이다. 어르신의 이 말은 수많은 노년층에게 필요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혼자 있으려 하지 말고 작은 관계라도 붙잡는 것입니다. 고독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게 언제였지?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게 스며드는 감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가장 작은 연결부터 복구했습니다. 동네 복지센터 프로그램, 산책 모임, 도서관 정리봉사 등 부담 없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가 오늘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묻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노년의 마음은 연결로 살아나고 연결은 생존의 조건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자식에게 기대지 말되 완전히 끊지도 말 것입니다. 한국 노년층이 공통으로 하는 말은 부담 주기 싫다입니다. 하지만 김준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담을 주지 않으려다 나만 무너진다. 중요한 것은 무거운 기대가 아니라 가벼운 연결입니다. 큰 지원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식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순간 노년의 고립은 극단적으로 깊어집니다. 그는 작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도움은 조금만, 연락은 꾸준히. 부담되지 않는 연락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5번째 원칙은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지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더 가질까가 목표였다면 노년에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가 목표입니다. 김준호 어르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건강의 일부, 작은 연금, 몇 명의 관계. 하지만 그는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적지만 그 적은 것을 붙잡는 힘이 노년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시작할 게 아직도 남아있더라. 이 5가지 원칙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시작들입니다. 국가정책은 느리게 움직이고 사회 구조는 바뀌기 어렵지만 노년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버틸까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일어설까입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말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2번째 인생이야. 나는 이제 그 2번째 인생을 조금씩 다시 살아보려고 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더 단단하게, 덜 외롭게, 덜 아프게 만드는 작은 지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한국 노년층이 가장 후회하는 선택 3가지와 절대 하면 안 되는 노후 패턴을 깊이 다루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